자, 저희 수업하도록 합시다. 이제 교재 279쪽 가서요. 5번 문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갈 거고요. 저희 이제 교재에 완벽하게 이제 명의신탁기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한 문제가 현재 개정된 내용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서요. 자, 문제 5번을 풀기 전에 여러분한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그죠? 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쪽은 그죠 2019 세법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보도록 합시다. 2019년 개정세법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명의신탁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명의신탁이란 도대체 뭐가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해 설명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A라는 자가 존재했대요. B라는 자가 존재를 했답니다. 오케이? 자, 이 A라는 자가 자, X 주식회사라고 가정할게요. X 주식회사는 뭐 기본적으로 비상장법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예요? 실제로 그죠? 주주라는 겁니다. 실질 주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자가 이제 주식 취득을 통해서 그죠? 주주가 됐거나 최초부터 이제 주주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 A가 뭘 했냐면 그죠? 실제로 뭘 했어요? 주식을 취득했어요. 오케이?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서는 이 주식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그죠? 이 친구가 뭐야? 실질 주주입니다. 실제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B의 이름으로 뭐 한 거야? 주주명부에 명의개설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명의개설 한다는 건 주주명부에 그죠? 취득자, 즉 주식의 양수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다? 명의개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 A와 B는 뭘 했어요? 명의신탁을 즉 야, 네 이름으로 B 네 이름으로 그죠? 자, 뭐 하자? 그지? 명의개설을 하자 하는 둘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당사자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A라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명의신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B라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명의수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당사자 관계를 여러분이 이제 잘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B라는 자가 뭐가 되니까 이 명의수탁자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가셔야 돼. 그랬을 때 과거에 상속세 증여세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한 것으로 그죠? 증여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즉 명의신탁에 대해서 증여한 것으로 뭘 해서 의제를 해서 증여한 것으로 의제를 해서 뭐 하겠다? 그죠? 이 명의수탁자에게 납세물을 지우겠다. 그게 이제 과거 규정입니다. 근데 현재 규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 그러면 명의신탁 증여 의제에 대한 뭐예요? 규정은 그대로 뭐 한다는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뭐가 될까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과연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해당 자산의 뭐가 돼요? 그죠? 실제 소유자가 된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 자산의 뭐가 되니까? 그죠? 실제 소유자가 되니까요. 이 사례에서 본다면 누가요? A라는 자가 뭐예요? 그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례를 잘 보면 정리하세요. 그러면 명의수탁자는 선생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치? 명의수탁자는 어떠한 납세물을 질 것인가? 이제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어떤 의무를 집니까? 그죠?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물적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의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에 있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즉 국기법에 대한 뭐가 되는가? 특례 규정이 되는 것이야. 이 규정을 이제 여러분이 검토해서 정비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마 실제 시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5번 문제도 좀 변형이 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 부분을 올해 출간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변형을 못하고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좀 정비를 좀 5번을 통해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자, 자료를 한번 요약하면서 이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문제 5번에 있어서 먼저 정리했던 게 뭐야? 명의신탁 계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해서, 그죠? 자, 현행세법에 대한 규정들을 이제 검토를 좀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자료 요약을 하면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법상 다음 사례를 냈고 물음에 답하세요. 그죠? 사례가 시죠. 비상장 내역법인인 주식회사 A의 대주주인 거주자 갑이 존재한답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존재합니까? 주식회사 A가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그죠? 주식회사 A라는 자는 뭐다? 그죠? 비상장 법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논의 전개를 해 가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여기에 누가 존재한답니까? 주주가 존재한답니다. 그치? 그때 이제 주주는, 그치? 자, 누가 있어요? 그죠? 갑이라는 주주가 존재한다는가. 그런데 이 갑은 당연히 거주자가 되는 것이고, 뭐라는 겁니까? 대주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죠? 자, 2018년 A의 설립 과정에서 2018년 12월 31일 A가 발행한 본인 소유의 주식을 거주자 을에게 뭐 했다는 것이야. 거주자 을이라는 자에게 이렇게 뭐 했어요?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이렇게 명의신탁을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과거에는 이 명의신탁에 있어서 증여세 납세무자를 누구로 봤어? 명의수탁자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에서 뭐로 정리가 됐고 명의신탁자가 됐을 것이고 상대방이 되는 자는 뭐가 됐어? 명의수탁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때 과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납세물을 지고 신탁자와 수탁자는 연대 납세물을 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바뀐 규정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이제 물음이 뭐가 되나요? 이 자료에서 물음 1을 가지고 이제 정비를 했네요. 그죠?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정리할 게 뭐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그죠? 재산에 대한, 그죠?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서 말아.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죠? 자, 그죠? 뭐가 있습니까? 자, 누구? 명의신탁자가, 그죠? 신탁자가 뭐에게, 그죠? 명의수탁자에게, 그죠? 수탁자에게, 그치? 신탁자가, 그치?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신탁자가, 그죠? 신탁자가, 그죠? 그죠? 자신의, 그치? 자신의, 뭐, 그죠? 소유, 자산을 누구에게? 명의수탁자에게. 자, 의, 이렇게 써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써야 될 게 의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명의신탁자가 뭐 했다면? 자신의 소유 자산을, 그치? 명의, 그죠? 수탁자의 이름으로, 그죠? 자, 뭐를 통해서?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약정을, 그죠? 통해 뭐 한 경우에는, 그치? 수탁자의, 그죠? 수탁자의 명의로, 그죠? 자, 뭐를 한 경우에는 명의로 등기, 그치? 등록 등을, 그죠? 등록 등을 뭐, 그죠? 한 경우에는 뭐 한 것으로 본다? 증여한 것으로, 그죠? 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가 됩니까? 그치? 기본적, 그치? 의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0, 그죠? 9년도 세법 개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리할게, 그치? 그렇다면, 그죠? 해당 명의신탁계산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납세무자는 누가 될 것이야? 이 문제가 이제 엄청나게 바뀌었다는가? 이제는 수탁자가 납세무자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뭐가 된다? 해당 자산에 뭐가 된다? 그죠?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하나, 답안지에 좀 보완해 놓으세요. 이 부분은. 답안지에 좀 보완하라는 겁니다. 그럼, 자, 명의 수탁자는 혹시 납세물을 안 질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뭐 한다면, 그죠? 법령에서 정하는 법정 요건을 뭐 한다면, 그죠? 충족한다면 뭐 한다? 그죠? 명의 수탁자는 뭐를 부담하게 된다?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 그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죠? 답안을 좀 정비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명의신탁계산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를 물어봤나요? 그죠? 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증여재산에 뭐하고 반환하고,
또 제2증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 뭐가 있나요? 금전의 경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금전의 경우는 뭐 또 당연히 당초에 증여도 뭐가 된다는가? 오케이? 증여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반환 또는 뭐도 제2증여도 무조건 뭐가 되는가? 증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때 이제 반환 또는 제2증여는 뭐하고 상관없이 신고 기한하고 신고 여부 또는 뭐하고 신고 기한하고 뭐하게 무관하게 뭐 한다는 것이야.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금전 외의 자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다면 금전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 첫 번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반환 또는 제2증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리할 게 뭐였어요? 신고기한부터 얼마 이내에 3개월 이내에 뭐가 있어요? 반환 또는 뭐가 있다는가? 제2증여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신고기한으로부터 얼마? 3월 경과 후에 반환 또는 제2증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초 증여는 뭐가 아니다. 또 하나는 반환 또는 뭐는 제2증여는 뭐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거야. 그럼 당초의 증여도 증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증여가 아니라는가? 반환 또는 제2증여도 증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뭐 했다는가? 반환 또는 제2증여를 했답니다. 이때는 뭐가 된다? 증여가 된다는 거예요. 반환 또는 제2증여는 증여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나 이때는 둘 다 증여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금전은 제외하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물음 2로 가도 전부 다 1번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물음 2에서는 뭐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례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뭐 한다? 첫 번째, 증여세 누구는 납세 의무자는 뭐 한다는 것이야? 당초 해당 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해당 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누가 돼요? 증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례에서 한번 보세요. 자, 얼마 이내에 반환을 했나요?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물음 위에서 이제 정리할 게 뭐 있어요? 명의신탁으로 인해서 명의신탁으로 인해서 뭐가 됐지만 증여 의제 규정이 작동을 의제 규정이 뭐가 돼야 되지만 적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돼야 되지만 뭐 했다는가? 신고기한 이내에 뭐란 것이야? 반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 오케이? 증여세 명의신탁 계산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이 됐으므로 이 부분은 증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물음이를 잡아가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논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조금 더 글을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논리를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좀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위 사례에서 을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가백에 반환을 했다는 겁니다. 가백에 반환을 했대요. 그랬을 때 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원래 실소유자에게 반환을 했답니다. 이것 또한 뭐가 된다? 물음 3에서 정리한다면 자, 뭐가 아니다. 증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증여세 납세문은 없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올해 이제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이 보완되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이 개정된 지 이제 첫 해가 됐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문제 5번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으셔야 돼. 그래서 이 이론 정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비하세요. 그리고 문제 6번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은 지금까지 이제 한 번 출제가 된 내용이에요. 뭐가 되냐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이제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전혀 어렵지 않게 이제 출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뭐예요? 그죠?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연할 때 뭐 하라는가? 주식 출연을 할 때는 역시 자, 얼마를 넘지 말라는가? 5%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성실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 또는 15%를 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넘으면 뭐 한다? 증여세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규정의 법리를 좀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죠? 공익법인에 대한 역시 상속세 증여세에서 6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6번 가서 한번 정비해 봅시다. 자, 문제 6번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던 게 뭐가 되나요? 그죠? 공익법인에 이제 출연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작동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죠? 특히나 사후관리 중에서 주식 출연과 관련된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 문제에서 출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뭐가 존재한다는가요? 기본적으로 그죠? 공익법인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익법인에 뭐 할 수 있어요? 그죠? 출연한 재산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 그죠? 신탁한 재산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공익법인 출연 재산이나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죠? 상속세나 그죠? 증여세법에서 그죠?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에서 뭐가 됩니까?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불산입으로 뭐 한다는가?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법에서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처리를 하니까 이때는 뭐가 되지 않은가?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때 이제 이 법인에 대해서 사후관리 규정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연재산 중에 첫 번째 이게 존재합니다. 출연재산 중에 주식 출연을 하게 됩니다. 주식 또는 뭐를 출자 지분을 출연을 하게 됩니다.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비영리 공익법인에 자, 이 출연을 함으로써 변칙적 지배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주식 또는 출연을 하더라도 한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얼마? 그죠? 일반 법인의 경우 5%의 한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죠? 성실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그죠? 자, 얼마? 최대 20%까지 출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한도를 뭐 한다면 초과하게 된다면 그죠? 이 한도를 뭐 한다면 그죠? 초과한다면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는가? 그죠?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 자, 기본적으로 뭐 한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라든가 공익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뭐 한다? 상속세나 증여세법에서 과세가액 불산입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뭐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가?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출연재산 중에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 출연재산 중에 주식이나 이제 출자 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출연했어요. 그때도 뭐 한도를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의 경우는 5%, 성실 공익법인의 경우는 최대 얼마? 20%까지 설정을 했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통해서 과세하겠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그죠?
정비해야 될 이제 물음 1에 대한 내용이 뭐가 될까? 이 성실공익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가지고 문제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그죠? 자료를 한번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시죠. 장학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을 하고 있는 장학재단 숭례문을 설립을 했답니다. 주무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서 장학금 수혜자를 남대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로 한정한다는 조건으로 설립을 하가했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공익의 의미예요. 이거는 역시 차등을 두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예요? 그죠? 조세에 관한 총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면, 그죠? 자,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더라도 만다 과세 특례가 작동될 수 있고 사후관리가 작동되지 않는다.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서, 그죠? 자, 여러분하고 이제 문제를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자료역에서는 뭐 볼 게 없으니까 물음 1로 가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성실공익법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 물음으로 가서 정리합시다. 물음에서는 이제 두 개를 물어봤네요. 첫 번째, 뭐다? 혹시 성실공익법인의 혹시 공익법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지 않았나요? 그죠? 성실공익법인은 도대체 어떤 자다? 그치? 그래서 성실공익법인의 뭐에 대해서, 그치?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뭐다? 그죠? 주무장관의, 그치? 주무, 그죠? 부서, 그죠? 부서, 장관의, 그죠? 장관의, 그치? 뭐를 승인을 얻어, 그죠? 그죠? 설립한, 그죠? 자, 멀어서, 법인으로, 그죠? 자, 다음 요건을 뭐 한 것이다? 모두, 그죠? 충족한, 그치? 충족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 그치? 여러분이 정리할 것들은 뭐, 1부터서, 그죠?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 5가지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익법인 등의 뭐를, 전용계좌를, 그죠? 가지고 있을 것, 그치? 두 번째, 뭐, 공식 의무를 이행을 할 것, 또 뭐, 회계감사를 받았을 것, 그치? 회계감사를 받았을 것, 그치? 또 뭐, 구분격리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치? 정리가 돼야 될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구분격리 등을 할 것, 그치? 이런 모든 요건을 충족한 법인을 뭐라고 얘기한다? 성실공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 여러분들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죠. 자, 몇 프로를, 그치? 자, 장학재단 숭례문 출연받은 그 영리법인 주식회사 A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총수의 22%를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숭례문이 취득한 건 얼마가 됩니까? 그죠? 숭례문은 영리내국법인의, 그죠? 내국법인의, 그치? 발행주식총수의, 그죠? 발행주식총수의 얼마를 취득했다는가? 그죠? 총수의, 그치? 22%를 뭐 했다는가? 취득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디까지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지만, 그치?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자, 20%까지는 뭐가 된다는가? 그치? 당연히, 그치?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뭐 하지 않는다?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치? 20%를 초과하는 부분, 그치? 2% 부분은 당연히 뭐가 된다?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익보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물음 2로 가서 정비를 좀 하자는 겁니다. 과세관청은 숭례문이 장학금 수혜자를 남대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로 한정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했답니다.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죠? 자, 정리해 보세요. 쟁점은 뭐가 됩니까? 그죠? 과세관청에 뭐가, 그죠? 증여세, 그죠? 부가처분이 뭐, 그죠?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사항이 될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논거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거는 당연히 상속증여세법에, 그죠?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을 가지고 그죠? 상증세법의 규정을 논거로 좀 잡고 여러분이 논리 전개를 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죠? 당연히 이제 상증세법의 자 뭐를 규정을 가지고 그죠? 논거를 한번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상증세법의 논거는 뭡니까? 자, 일부에게만 뭐가 그죠? 혜택이 그죠? 뭐가 되는 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죠? 자, 뭐 한다? 그죠?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정리하죠. 다만 그죠? 주무장관이 그죠? 주무부서의 장이 주무부서의 그죠? 자, 누가 짱이 자, 누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과 뭐 한 경우에는 협의한 경우에는 뭐 그죠? 과세 특례가 뭐가 될 수 있다는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셔야 되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결론 잡으시면 되겠죠. 그죠? 당연히 위 사례에서 누구?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부 장관이 뭐 했으므로 협의를 한 것이므로 그죠? 과세관청에 뭐다?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 처분은 뭐 한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답을 잡아가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푸셔야 될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음 3으로 와서 정비를 할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이제 잡아가야 되겠죠. 자, 장학재단이 숭례문을 해산하기로 했답니다. 장해산의 처분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 문제를 정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당연히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그러면 자녀재산을 당연히 어디에 인도해야 됩니까? 그죠? 비영리 공익법인의 비영리 법인이죠. 자, 비영리 공익법인의 해산 후에 그죠?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그죠? 해산 후 뭐예요? 자녀재산에 대한 뭐가 있어? 그죠? 처리 방법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야? 그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와 유사한 자 뭐를 가진 목적을 가진 그죠?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뭐하거나 인도하거나 또는 뭐 해야 돼요? 국가에 그죠? 귀속을 시켜야 됩니다. 항상 여기는 또는이에요. 오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때는 뭐 하겠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죠? 자, 귀속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뭐 한 경우에는 위에 처리 방법을 뭐 하지 않은 경우에 따르지 자, 아는 경우에는 뭐 하겠다? 아는 경우에는 그죠? 당연히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른 자, 사후관리를 적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 끝입니다. 그래서 문제 6번 정도까지 여러분이 푸셨다면 뭐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답을 잡아가시기를 바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가 나와 있는 게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2018년도에 출제된 문제인데 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규정하고 또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규정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마무리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7번 문제 물음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상속증여세법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라. 그럼 상속증여세법상 주식의 상장 주식의 평가 뭐 어떻게 돼? 평가 기준일적 이전 평가 기준일 이전 또 이후 각 2개월간 거래된 공표된 유가증권시장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정비를 해놓으면 되겠네. 자, 두 번째 사례 1에서 의뢰 상속세 증여세법상 증여 재산가액을 한번 계산해보라. 혹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뭐가 나왔나? 저가 양도. 혹시 저가 양수 또 고가 양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그때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미니멈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출제된 문제가 그냥 반복된 것 뿐이야.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여러분이 배웠던 대로 좀 정비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물음 3에서 그죠?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본부에 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당연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뭐예요? 주식의 경우에는 혹시 자, 원칙적 시가는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 간에 객관적으로 되는 교환가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환가치가 있으려면 시장이 형성돼야 될까요? 오케이? 근데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가? 그러면 그죠? 보충적 평가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감정가액이 있지만 감정가액은 주식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만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지를 잡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한다면 너무나 수월하게 상속증여세법까지도 정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 정도로 보시기를 바래요. 그죠?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정리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했으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세법학 1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속세 증여세법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생각보다 문제가 쉬워요. 근데 회계학원에서 이제 출제하는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그지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경우가 있어. 과연 강사들이 그걸 이해하고 문제를 출제할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하라.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꼭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정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그죠? 세법학 1부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세법학 2부로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